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뭔지, 네, 프로그램의 가정과 구성,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투개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프로포절 이 과목 왜 배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배우겠지? 프로그램에 뭐가 있고 그동안 법제도 배웠죠, 행정론도 배웠죠, 실천관리론도 배웠죠, 조사론, 인행사업, 사람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관련 법규에도 배워서도 배웠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천 사례, 실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실천 방법,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배우죠. 거의 다 하셨어요. 예. 아, 그렇죠. 당연히. 그 남으면 머리 아파 못 써요. 못 써야 돼. 남는 거 쓰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육, 노동, 주택, 실천, 사회복지 실천 현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간 40%가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복지라는 이름을 대서 안 되는 게 없죠. 거의 모든 정책에 군사, 경제 부분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복지를 갖다 붙이면 다 포함해. 조금 더 거짓말을 붙이면 특정한 몇 개의 분야를 빼고는 다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웰빙하게 살자는 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왜 배워야 되냐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많은 돈이 보조금으로 집행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법과 제도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 계신 거고 매개체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왜 프로포절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여기 나오시는 대로 책임성이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사회복지사세요. 지금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자격이 없거나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상의 경험에서 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죠. 효율성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많은 효과를 내는 거죠. 효과성은 사회복지사들이 원래의 목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각 개개인의 웰빙한 삶을 또는 국가가 또는 사회가 복지사회로 만들어지기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전문성과도 연결돼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몸 아프면, 몸이 불편하면 병원 가시잖아요. 근데 병원 가실 때 의사 만날 때 의사 면허증 있어요? 시험을 언제 봐서 면허증 갖고 와봐요. 수련 과정은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누구랑 어떻게 했냐고 안 물어보시잖아요. 하얀 가운에 청진이 들면 의사구나.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얘기하고 촉진한다 그러면 상의도 먹고 다 검사하고 오세요. 검사하러 가시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줄 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다른가요? 사회복지사도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가 상담가라고 앉아있으면 다 오셔서 쭈삣쭈삣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아이고 앉으세요 그러면 눈치 보면 앉아서 탁 앉으시면서 저한테 자격증 달라 몇 년 됐냐 너 상담한 지 몇 년 됐니라고 안 물어보세요. 어떤 복장을 입고 있든가요? 왜? 상담사라고 또는 사회복지사라고 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권위라고 하는 건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온 대로 2급을 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1급을 따려면 그 과정 하에서도 실전 경험, 실무의 경험, 임상의 경험과 국가에서 시험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들을 법으로 정해서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다 나온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전문가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 물어봐도 네 대답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효과성에 대한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죠. 전문가로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꼭 필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프로포잘에 가장 잘 녹아 있어요. 몇 페이지 안 되는 페이지로 30페이지 하죠. 보통 프로포잘 긴 거 내면 저희가 저희 기관에 제일 많이 낸 게 한 60페이지짜리 냈어요. 처음 하는 것들은 문제점이 어떻고 사회 현상이 어떻고 통계 자료를 싹 끌어다가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니까 한쪽도 보통 뭐 짧으면 한 10페이지 정도 하죠. 그 안에 이런 부분들, 효과성에 대한 거, 책임성에 대한 거 다 보죠. 그 다음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기반 실천을 하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상담을 할 때 그냥 아줌마들하고 하는 잔소리나 그 넋두리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넋두리면 돈 안 내죠. 그냥 수업 차 한 잔 갖고 와서 길 가다가 커피숍에서 만날까? 그래서 만나죠. 넋두리나 뭐 덕담이나 상담은 전혀 다르죠. 또는 여러분들이 초기 사정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공부하신 것처럼 그분의 욕구가 뭔지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그 사람을 둘러싼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그 관계가 앞으로 이 사람의 삶에 또는 미래에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과의 괴리가 어떤지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고 시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 사례 아니면 초기 상담이나 아니면 초기 사정인 거죠. 그게 다 증거를 기반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넓죠.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요. 작년 2025년 12월에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법률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급여 테이블이라든가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32호봉까지 되어 있는 35호봉까지 늘려놨고요. 그 기본급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 것들도 조정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에 관한 부분인 거죠. 법률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는 사회복지 분야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지금 700조가 넘었죠. 730조, 750조 얘기하는데 40%면요. 74, 28. 한 300조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1조만 해도 그때 누가 그러던데 1조면 5만 원짜리 싸면 여기 한 방에 막 차도 남는다. 그럼 그 중에 그냥 힘받는 데까지만 들고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표시도 안 날 거죠. 여기 방에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저처럼 생각해. 한 주먹만 갖다 써야지. 표시도 안 날 건데. 그래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우리 기관에서 저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프로포잘로 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 또 개인의 웰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제 요번 학기에 접근하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 서류를 다 받아왔어요. 도청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기말고사로 내고 여러분들이 기관이 낸 제안서들을 읽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 세 개를 다 줄 수는 없죠. 돈은 한정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 저희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3개 기관 들어갔으면 또는 4개 기관 들어갔으면 25원씩 또는 33원씩 딱딱딱 나눠주면 되죠. 해봐. 예.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100원을 2개만 줘야 된다고는 1개만 나눠줘야 돼요. 예.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 중에서 또는 4개 중에서 하나나 2개만 고르셔야 돼요. 그럼 뭐를 고를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의 기준을 두거든요. 예. 그것은 물론 어떤 돈을 어떻게 나온 자금의 출처가 어디고 그 돈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평가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해지면 저희끼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다 위원이고 각자의 점수를 다 확인해서 최종 저희끼리 한번 정해보죠. 어떤 기관이 제일 주고 싶은지 하나만 딱 고르는 걸로 한번 해보죠. 3개 중에. 예. 예, 그런 과정을 실제 거쳐요. 예, 저희가 위원들이 가서도. 네. 이번에 제가 거기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위원장은 말하면 안 돼요. 과거 이 5대5일 때 그걸 최종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각 의원들이 이렇게 각자 가진 결정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거의 FM이라 교재에 있는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들 아시죠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이거 그 기관이 잘해 하고 얘기하시죠. 네. 네. 제가 그럼 과감히 뭐라고 합니다. 네. 중립 지키세요. 예, 정치적 중립, 예, 행동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분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통합사회관리사야, 사회복지사야, 아니면 행복키움지원단의 단원이야 이러면 저분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귀담아 들어줄 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죠. 어이구. 네. 다른 건 다 지켜봤는데 이걸 안 지켜봤어요. 첫 번째 법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 아니면 법제론 공부하실 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고 배우셨거든요. 예, 크게 그 2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노인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어떤 항의 법률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고 실습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필수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몇 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번째 뭐가 있을까요?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이 있죠. 여러분들 자격증 받으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으실 때 자격증하고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나온 가치 기준, 윤리 기준, 윤리 강령이라고 있죠. 다 있습니다.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 전문직으로서의 선서,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을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사회복지사도 가치 기준과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도 나이팅게일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이름으로 노시의 선서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만드셔도 돼요. 마지막으로요, 뭐가 있을까요? 자격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직업윤리나 가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긴급 재난 상황에 가면 요즘에 이제
그 상담하러 상담 차가가죠. 심리 상담하러. 예. 포항에 재난 사건 났을 때 아니면 산불 났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기관에서 버스가 가서 상담을 해주러 가세요.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상처다. 그것도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좀 많이 듣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쭤볼까요? 4년 동안 공부하셔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어떤 겁니까? 길 선생님, 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예, 교재는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관련한 모든 최상위 법률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요 10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저 10조의 규정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또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법률이 추구하는 가장 큰 사회복지 뭘 추구하고 있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럼요. 웰빙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저 사람도 클라이언트도 상황은 다르지만 또는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지만 다 잘 먹고 잘 자자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누가? 국가가 또는 사회가.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기관도 만들어져서 법률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결론은 안 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대학원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에서의 논쟁적 요소들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녀적 복지가 우선이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기본적 소득 수당이 맞는 거냐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쟁되는 분야에 대해서 대학원 교재로 쓰는 것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또 거기에 논쟁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관심 있으면 제가 책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뉴스나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나올 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기본권 개념이다라고 그러면 원래는 사회복지는 기본권에 포함이 되어 있죠. 법률을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볼까요? 자녀적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 동안 공부해 보시니까 눈 감고 대답할까요? 손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알면 또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자, 나는 보편적 복지가 4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보편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흐름에 맞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처럼 자녀적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회의 상황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정권이 어느 정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권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만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렸거든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표로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웰빙입니다. 아까 제일 너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구김없이 어디 부족함 없이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주 필수적인 것에는 부족함이 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어렵게 막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구애받지 않고 길게 쓸 필요 없이 딱 좋죠. 잘 먹고 잘 삽시다.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죠. 그게 사회복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구별해서 넘어가야 될 거.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법과 사회복지 서비스법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뭐가 조금 더 큰 개념일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실 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좀 봉사하고 나눠주고 누군가 부족한 걸 도와준다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싫어해요. 그러면 마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당위성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전문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부해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사회 현장에서 홀대받는 경우도 많고요. 오신 분들이 막대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현장에서.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단어 선택에서부터 좀 고르려고 하는 건데요. 서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다양한 것들. 근데요, 이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관점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쉽게 소진 번아웃이 되거나 왜냐면 상대방이 비율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걸 요즘 이야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쉽게 와요.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뭐 선생님 그건요 법에 이렇게 돼 있고요 14일 후에 오세요. 14일 안에만 처리하면 되니까 제가 그 후에 답 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안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죠. 뭐 법대로 돼. 나는 잘못 없고 법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법대로 해줬는데 뭘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클라이언트는 힘들어요. 14일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어떻게 지내라고 이 가슴 아픈 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서비스라는 관점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체계적이죠.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들이어서 사회복지사만 고생하거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미는 갖고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쌍방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죠.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게 계속 많아요. 그래서 프로포잘하는 담당을 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야 이번에는 사업팀에서 좀 해봐. 사회사업팀에서 해. 아니면 뭐 행정팀에서 뭐 이런 거 나왔다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얼굴을 눈을 안 마주치는. 저것도 일주는구나.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서로 안 하려면 먼저 알아서 해볼 사람, 도전할 사람 그러면 다들 이러고 그 순간 뭐래 하속이고 아니면 어제 뭐 저녁 때 먹은 게 뭐더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적인 주도적인 역할들을 좀 빼먹으려고 하고 외부의 전문가 집단 연결하려고 하고 그거 외부에 정말 전문가들 많아요.
저희 그냥 하고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진행은 외부 강사들이나 아니면 외부 교수님들이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저희는 그냥 뒤에서 보조 역할만. 죄송한데 그러면 평생 보조 역할 자기가 안 해보는 거예요. 실제 맞닥뜨려서 하는 거랑 옆에서 본 거랑 다 아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수박 못하십니다. 해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둘 다 외래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거나 어디에 더 큰 의미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것을 좀 관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협업을 하는 느낌도 들고 또 클라이언트나 누가 봤을 때도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자리 지키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만 오지 하는 개념을 좀 없애줄 수 있어서 희석시켜줄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실천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특성 그리고 최신의 연구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클리니컬하다는 소리잖아요.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거.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여기 실천 상황이나 클라이언트의 특성, 최신의 연구 근거를 조사론에서 공부하셨고요. 클라이언트 인행사에서 공부하시고 법제론, 행정론, 기술론 다 공부하셨어요. 실천 상황도 여러분들 기관에 계시면 현재 나의 상황, 오늘 나의 컨디션, 상담사도 매일 기분이 많이 달라요. 기분 좋을 때는 상담도 잘 되는데요. 저도 아침에 마누라한테 혼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아침에 좀 찡그리고 있죠. 그때 상담을 하러 나오면 말은 안 들어오고 계속 그 후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관의 상황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고백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퍼스널 스토리 나에게 쓰는 편지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자주 해보셔야 돼요. 그러셔야 남에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1%는 안 보여주죠. 90% 이상만 보여줄 수 있으면 성공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언가 비밀이 많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훌훌 깨고 나오실 수 있어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감춘 게 없으니까요. 필수. 개인적인 거 빼고는 감춘 거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쉽지 않아요. 몇 번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자기를 지킨 처음성을 쌓고 왔는데 자기는 대한민국 1%인데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나 경제적으로 1%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이력서 쓰면 어디나 이력서 내놔도 하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 찡그리고 있어요. 비밀이 많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모든 삶의 시간이 타인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야 돼. 어렸을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관계가 이렇게 자꾸 틀어지고 행복하지 않은지 보니 내가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하나 가족조차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신랑은 신랑대로 바빠서 미쳤나? 얘기가 관대해요. 그렇게 오래 좀 더 살면 어려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상적 판단을 하고 여기서 또 다시 나온 증거 기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프로포잘을 만드는 건 사회조사, 문제조사하고 현상 이해하고 그 많은 대상에 대한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렇게 빨대기로 일반 인구, 초점 인구, 그다음에 문제가 알고 있는 인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로 점점 줄여서 증거 기반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프로포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니에요? 잠깐 쉬어서 녹음한 거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너무 길면 1시간씩 끊어놓으면 안 보실 거니까요. 잘하시네.